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시정을 위해 활동한 이들이 바로 인수위원들입니다. 조영익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지난달 14일부터 약 3주간 인수위 활동을 펼쳤는데요. 민선 8기 어떤 밑그림을 그렸는지 인수위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그리고 박정산 전 인수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약 3주간 활동하셨는데 먼저 인수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민선 8기 부천시장 조영익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네. 법률에 근거해서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2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개 분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인수위 활동을 했습니다. 약 17일간의 인수위 활동을 했고 네네. 거기서 이제 166개의 공약을 검토하고 공약을 이제 뭐 세분화해서 이렇게 전부 봤습니다. 위원회별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 그다음에 여러 현안들을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그 업무에서도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공약을 다듬고 공약도 추가하고 보완하고 뭐 수정하고 네네. 아니면 재검토할 것들을 만들어서 네. 조영욱 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시정을 운영하는데 밑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네. 시정 목표를 정했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만들어서 이제 어떤 백서로 만들어서 시장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기현 사무총장께서는 이제 한병환 선대위원장과 함께 인수위의 그 공동 선대위원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공동위원장 제안 받으셨을 때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수락한 배경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부천시는 과거에 민간 거버넌스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자원순환 운동이라든지 부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간 거버넌스의 성과로 산출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초대형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행하게도 민간 거버넌스가 붕괴되고 시민사회와 부천시의 갈등이 격화됐었죠. 네네. 당선인께서 이 민선 8기는 시민 중심,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참여하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인수위 활동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요청하셔서 시민사회에서 당연히 지속가능 부천을 만드는 게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인수위원회의 위원은 15명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활동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되게 이제 빡빡한 일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15명의 인수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2분 빼고 부위원장을 빼면 12명인데요. 12명의 이제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4명의 위원들이 참여를 했고, 그 4명 중에 한 분은 이제 분과위원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복지민생분과위원회, 미래성장분과위원회 이 3개의 위원회로 이제 구성을 해서 했고요.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검토하고 보고받는 업무는 부천시의회 상임위원 소관 부서로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제 시정혁신분과는 재정문화위원회하고 같은 업무 형태로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약 42개의 공약 중에 대부분이 원안이고 수정한 부분과 재검토는 하나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민생분과는 58개 공약 중에서 대부분 거기도 원안, 그 다음에 5개의 이제 재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성장분과가 66개의 공약 중에 6개의 이제 재검토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위원들이 정말 출범하는 조영익 시장에게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공부도 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인수위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시정 방향의 큰 틀을 짜는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인수위에서 민선 8개에 가장 염두에 둔 사업들, 정책들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 먼저 김기현 총장님께 좀 여쭐게요. 어디에 좀 집중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시정의 운영은 시민 중심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선 6기부터 시청 5층
그 시장실이 엘리베이터도 쓰지 않고 네. 청경이 지키고 있는 이런 폐쇄적인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시장께서 결정을 하셨고요. 네. 시민 옴부즈만실이 2층 민원실에 내려오면서 시장이 또 주기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시 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최소한도 부천 전역을 바라보면서 생태 민감도가 높은 곳은 보존하고 또 개발할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시정연구단으로 출발하지만 시정연구원을 만들면서 도시 전체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네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후 에너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후 에너지과를 신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떤 분야 집중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시정혁신분과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분과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은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성격, 네. 뭐 사업의 지속성, 투자 규모, 아니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부천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사실 대기업이 하나 정도 있을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5인 미만 기업이 약 98% 이상 되는데 네. 부천시 경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영업률이 높아지지 않은 이상은 네. 부천의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의 문제, 이 문제를 되게 그 신중하게 다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어떤 큰 축의 하나인 문화산업과 관련한 영상문화산업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이제 의견들을 냈고 그런 관련한 사업들이 원활히 돼야만이 부천시 미래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총장님께서 언급을 잠깐 주셨는데 조영익 시장의 경우 이제 시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시민위원회 설치도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인수위에서 반영이 됐습니까? 시민주권위원회가 원래 공약 1호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하면서 사실 시민 중심의 시정 그리고 시민 주권을 실현하는 거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나가는데 네네. 그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주권위원회 100명을 구성할 경우 구성 관련부터 네네. 누가 되냐 마냐 또 이제 100명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드느냐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여러 가지 쟁점되는 사항들 광역소각당 문제든지 대동제 문제라든지 영상산업단지 문제라든지 근데 이 문제들을 100명의 같은 동일한 인원이 계속 다루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좀 소모적이거나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들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시민주권위원회의 정신을 살리되 그거는 부천시의 민간 거버넌스 상징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복원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그 UN 지속가능 발전 지표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민간 협치로 다루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의안들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시민 소통을 특히 지역에 굉장히 쟁점되는 거대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시민 소통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시장께서도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조속히 좀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핵심 이슈 좀 짚어볼까 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부가 수도권 지자체의 소각장 건립을 촉구한 바 있죠. 부천도 이제 그 촉구된 대상 중에 한 곳으로 꼽혔는데 부천은 광역 소각장 문제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광역 소각장 반대 여론도 있는데 인수위에서는 이에 대한 방향 잡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좀 당면한 문제고요. 네. 또 이제 소각장의 어떤 시설 노후화라든지 아니면은 예산 문제,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네. 민선 7기에서 광역 소각장을 검토한 거는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게 되면은 적극적인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그 예측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광역소각장을 만들 경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제 제기나 지역 민원이나 아니면 소각장이 미치한 지역 주민들은 또 얼마나 그거를 지금까지 그렇죠. 감내하고 살아셨잖아요. 네. 그 네네. 반발 같은 게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민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 그리고 충분한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네네.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점 재검토 말씀 주셨는데 현재 광역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 반발이 큰 상황인데 단독 소각장으로 갈 경우엔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현실적인 재정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인수위에서 고려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26년에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이제 금지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각을 해서 소각제로 이제 매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의 현대화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쓰레기 소각장 아니면 하수종말 처리장, 기초 환경 시설들이 그때 건설된 이제 그 시설들이 시설들, 네. 벌써 이제 재건설 사업 정도도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단독으로 할 때는 약 5,616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네. 우리 약간 3,300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비용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 문제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면 예산 문제는 지자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시민들이 시의 예산까지 걱정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일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정부 주도로 건설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기초 환경 시설은 지자체 이관을 했는데 이 지자체가 관리하다가 이제 재건설됐을 때 그걸 지자체에 맡긴다 하면 과연 어떤 지자체가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 3천 몇백억의 시를 재정 부담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치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토지 문제까지 발생을 하고 또 이게 이치선정위원회도 보통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설도 최소한 2년 이상에서 3년이 걸릴 건데 네.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바로 시작해도 4년이라는 세월이 빠듯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광역화 문제는 일단 예산 비용 절감 이거는 우리 시 자부담이 한 88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네. 시민들이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광역화 왜? 주변 인접 쓰레기까지 왜 우리가 소각을 해야 되느냐 네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사례들을 봐도 전문가들도 봤을 때 차라리 그만한 소각장이 주변에 분산돼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900톤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을 지하로 건설한 적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부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산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행정동 체제로 복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광역동을 다시 복원하느냐 하는 이런 원론적인 질문부터 당장 구청 복원이 가능한지도 이제 궁금한데 광역동 행정체제 폐지 어떻게 틀은 잡으셨습니까? 그 인수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전환하려고 하면은 우리 그 시 주도로 해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된다가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 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자, 행안부에 가서 우리의 의견도 전달해주고 네. 현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 이거를 소관하는 행안부가 뭔가 그래 한번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정도의 이런 강력한 문제는 민간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는 부천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나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시행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몇 가지들이 있겠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시장이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만 우선 안은 한 3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네. 일반동 36개 동 복원하고 시청과 2개 단계로 하는 것. 아니면 이 전 단계인 행정복지센터를 주는 중간 단계의 일반동 아니면 구청을 복원하는 문제. 근데 구청을 복원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이 문제는 행안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랑 협의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 지금 말하는 주민지원센터에 보급통장을 배치하고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병환 선대위원장이 이제 인수위원장이 됨으로써 상동 영상단지 개발에도 이제 변화가 있을지 좀 관심이 모이는데 한병환 위원장의 경우 과거 상동 영상단지를 주거보다 산업단지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민선 8기 상동 영상단지 사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업을 영상문화산업단지 시작을 할 때는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집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부천시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거단지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건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재협상을 하든 검토를 해가지고 주거단지를 줄여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영상문화산업 직접 지구를 지정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거기에 더 붙이자가면 지금 우리가 GS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MOE 체결할 때 하고 지금은 네. 부천시의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토지 가격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문제라든지 주변의 교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1순환고속도로 고가가 있잖아요. 이 고가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 아파트들이 49층 이렇거든요. 이런 게 그 소음이 보통 아파트 5층 이상으로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제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소음 문제나 교통 대책까지도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여기는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네. 문제들까지 지적이 돼 있던 거죠. 그게 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서가기 쉽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공약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도 하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은 정리하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네, 총장님 재검토해봐야 할 공약 있습니까? 저희가 뭐 재검토하기보다는요 한 160개 정도 공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약의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해서 좀 급하게 시행해야 될 부분, 아니면 좀 보완되면서 발전해야 될 부분, 아니면 조금 장기 과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좀 네. 진행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부천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실은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립병원 가서 국가 예산을 또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장기 과제로 좀 검토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좀 높여가는 부분들을 좀 모색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 공약 중에 신도시의 물기 연결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니까 민선 7기에서 공약화됐다 검토됐다 폐기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관련 분과에서 이제 검토해 보니까 예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검토 자료 자체가 조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를 새롭게 점검하면서
조금 검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